예, 이 비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정말 부지런히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여주셨네요. 저는 인지과학자라고 저를 소개하는데요.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기업 중에는 롯데나 LG, 웅진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들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의 삶이나 여러분 하시는 업이나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두루두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30만 년 전에 우리가 지구에 등장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호모 사피엔스. 그럼 30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사피엔스하고요. 2023년 9월 현재 저와 함께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과연 유전적으로 어떤 표현을 좀 바꾸면 생물학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지 과연 어떨까요? 나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좀 저기 계세요. 몰려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달라졌다고 좀 더 많으세요. 오늘 그 조참 메뉴가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습니다. 근데 우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유를 드셔도 배앓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나 우유 먹어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지금 손 드신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분들은 진화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아침에 이럴 때 우유가 나와서 못 먹습니다. 배가 탈이 날까봐. 그랬더니 진화했다라고 아마 대표님 좋아서 나 진화했다. 우리가 진화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화가 사실은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다른 표현이 돌연변입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몇 분 손들었던 분들은 돌연변이신 거예요. 돌연변이. 아까 이제 도지사님도 창의나 창조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게 등장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업의 모습으로 봤을 땐 좀 이상하다. 돌연변이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우유만 봐도 양질의 단백질이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인데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 일단 안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학명이 안 바뀌었어요. 사피엔스 안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유 잘 드시는 돌연변이들이 절반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돌연변이나 변화를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한 속도가 보통 도로 제도 아침 운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50km다 60km다 걸려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빠른 것 같다. 제한 속도를 도로당 한 30km, 40km로 낮췄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뭔가 답답하시죠? 지금 더 빨리 가고 싶으시죠? 네, 성격이 다들 급한데 인간이 급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는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올해 발간한 책인데 초유일한 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술 진화, 기술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 중에 좀 봤을 때 이게 복잡하다 싶은 그림이 딱 정확히 3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그림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흔히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Y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의학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환자가 쓰러졌다가 깨어날 때 의사 선생님 흔들죠. 물어보잖아요. 만약 제가 이제 누워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막 흔들어요. 그럼 제가 깨어나죠. 의사가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까요, 저한테? 보통 그런 드라마에서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있죠. 저쪽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딘 거 같냐? 너 이름 뭐냐? 물어보잖아요. 제가 김상균인데 막 물어보는데 너 누구니? 물어봤는데 제가 저 장동건인데요. 이러면 어때요? 얘가 지금 맛이 갔구나. 깨어나긴 했지만 정신이 온전치가 않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나이가 몇이에요? 근데 저 20살인데요. 역시 맛이 갔구나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의식이죠. 이게 그래프에서 X축의 오른쪽입니다. 내부 의식, 나를 제대로 감지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고. 하얀색 뭐 이렇게 그 기계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입니다라고 하면 얘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물어봤더니 의사인 것 같다. 멀쩡하네. 다른 사람을 인지하네. 이게 바로 의식의 외부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의식의 내부와 외부를 많은 기술들이 막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인간의 정신, 내부적인 정신을 건드리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전자제품이 뭘까요 지금? 핸드폰이죠. 혹시 난 스마트폰을 집이나 사무실이나 차에 두고 왔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두고 오셨죠? 예, 다 진화하신 존재예요. 얘를 통해서 지금 뇌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뇌가 얼마나 대체됐는지 제가 가벼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번호 본인이 몇 개 외우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5개는 넘게 외우는 것 같다 하시는 대표님 혹시 계실까요? 지금 몇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여쭤보진 않겠지만 정말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나는 본인 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 번호 아시죠? 하나 됐어요. 배우자 번호까지는 외우고 있다. 아니 배우자 번호도 못 외운다 하시는 분. 너무 많은 분이 계시니까 손 안 드시는데 실제 제가 만났던 기업 대표님들 중에 제가 장난삼아 친해지면 휴대폰 뺏어가지고 여쭤봐요. 배우자 번호 불러보세요 하면 딴 거 부르세요. 막. 둘 중에 하나겠죠. 기억을 못하거나 머릿속에 배우자가 딴 사람으로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저는 1번으로 저장했어요 하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 뭐 가정 파탄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도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머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암기를 못해요. 저만 봐도 제가 이제 무선 전화라는 거 있죠. 옛날에 PCS 폰, 뭐 걸리버, 스타텍 딱딱 접었던 거 이런 거 할 때 그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다이얼 전화부터 기억이 나요. 이거 돌려가 뜨르륵 중간 세대가 이제 버튼식 전화번호 전화를 왜 돌려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화를 왜 돌려요 교수님 하시는데 요거 쓸 때는 우리가 보통 5개에서 10개는 다 기억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인도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건망증, 기억력이 떨어졌다. 두 번째가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산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10분만 넘어가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거든요. 세 번째가 이게 저는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린 얘가 이름이 무슨 폰이에요? 땡땡폰, 땡땡땡폰 스마트폰이잖아요. 똑똑한 전화. 얘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얘 때문에 제가 바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못된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대요. 특히 폰을 오래 쓰는 사람일수록 의사결정을 내려놓고 나 잘못됐다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얘한테 자꾸 의지하고 기대다 보니까는 내가 머리 점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애가 들어온 게 인공지능이고요. 현재 중국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양자컴입니다. 우리 아까 충북도 바이오나 뭐 반도체 산업을 많이 키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가 양자 컴퓨팅이 더 활성화되면 또 한 번의 변곡점이 크게 올 것 같긴 합니다. 양자 컴퓨팅 요약만 하면 이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이지가 못한 기술이에요. 일일이 테이블마다 지금 생수 한 병씩 있죠. 각자. 이 한 병 정도가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한 5분, 10분 정도 사용하면 개인이 있을 때 이 한 병 정도의 물이 냉각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과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는 하마예요, 얘가. 근데 양자컴이 개발이 되면 성능이 수백 배가 올라갑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그러면 이 문제가 또 해결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의 기술이 생명과학 나노기술.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 대충 아시죠? 대략 몇 세 정도 될까요? 예, 80세 초반입니다. 네, 남성들이 근데 참 그게 모든 문화권에서 대표적인 연구 주제인데 왜 남자는 일찍 죽을까? 하여튼 평균 수명에서 남자가 좀 더 빨리 죽긴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과거로 가서 조선시대 그중에 왕 늘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어휘 데리고 다니는 왕은 평균 수명이 몇이었을까요? 50? 40 정도?
중간 딱 맞습니다. 여기 경영자분들이니까 인사이트 통찰,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통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통밥도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많은 식견이 있어야 통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7이라고 합니다. 혹시 조선의 역사가 쭉 이어졌을 때 이 자리에 왕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죠. 일단 성이 이시성이 아니시면 힘드시니까. 저나 우리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제 서민이나 양반 어딘가에 끼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선시대에 서민은 평균 수명이 몇이었을 것 같으세요? 왕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보리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오래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에 서민의 평균 수명은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편차가 큰 거긴 한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이걸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1973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던 해 있죠. 그때쯤 50년 전이에요, 정확히. 나이가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의 평균 수명은 몇이었을까요? 50년 전.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 60대 초반입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불과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세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한 20년 뒤에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90이 100세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사실 70년대라고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조선시대라고 하게 되면 우린 다 이미 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여기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가보게 되면 인간의 육체를 외부적으로 확장해서 일을 하거나 힘을 강하게 해주는 로봇,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외부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BCI는 뭐냐 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인데 굉장히 공상과학 같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기술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가가 누구냐 하면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산 1등 사업가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본인의 똘끼를 인정한 사업가예요. 나한테 정상적인 사고를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정상적일 수가 있겠냐? 라고 스스로 똘밍아웃을 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나 우주 개발 다음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이 만들 미래 속으로 점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욕망이나 감정이 어떤 변화가 올지 이 부분부터 한번 책의 앞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다음 달에 여러분 스위스에서 희한한 안경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 회장님도 좋은 스마트 글래스 있으면 하나 구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게가 58g이니까 바닷가에서 쓰시는 선글라스 정도 무게예요.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괜찮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예약 판매 대기 중입니다. 저 안경을 쓰면 일단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눈앞에 증강현실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길 안내까지는 사실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런 게 돼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하노이로 처음 학회 때문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먼저 다녀왔던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바쁘시지만 학기 끝나고 나면 이 식당 한번 가보시라고. 하노이 어디 가면 포식당에 있는데 포가 뭐야 했더니 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쌀국수인데 진짜 맛있다고. 그러냐 해서 저랑 이제 같은 교수님들 제가 모시고 갔어요.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정말 맛집이다. 베트남 최고 맛집. 딱 갔습니다. 식당 들어가자마자 일 잘못됐으면 전 직감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다 베트남어로만 써 있어요. 포긴 포인데 포가 30가지가 있는 거예요. 골라야 되잖아요. 서로 의사통이 안 됩니다. 다 찍었어요. 나는 이거, 너는 이거 막 찍었는데 5개가 다 망했어요. 서로 한 젓갈씩 먹고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안경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번역이 돼요. 메뉴판 같은 거 보게 되면 캡션으로 붙습니다. 또 하나는 주문할 때도 베트남어로 말을 해주시면 저한테 영화처럼 캡션이 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경이 나오면 2개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예요. 또 외국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죠. 잠깐 안경을 빼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걔한테. 너 하나 나 하나.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말을 하건 간에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겠죠. 물론 중요한 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상대방이 안경을 뺏어 가셔야 돼요. 다시. 근데 저는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외국어를 배웠던 그 기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컴퓨터에 뭔가 이렇게 앉아서 입력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생각하시는데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올 봄에 미국에 있는 한 대학생이 장난감처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한 $400 정도 그냥 전자제품, 부품 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학부생 수준이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건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How was your trip to Argentina? I love to hear about it. Oh, it was so fun. I had a blast. We explored around the city. 뭔가 살짝 대화하는 거였는데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 아내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능의 대세가 연애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 연애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 근데 그 프로그램 보다 보면 연애하는 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 답답하다.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또 상대방 이성이 이거 A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A를 몰라가지고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어. 답답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제품이에요. 일반 안경에 클립처럼 끼우는 건데 끼우면 지금 대화하는 맥락에 맞는 추가적인 정보를 뿌려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트남 누굴 만나고 막 상담을 해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려고. 근데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하나도 몰라 내가. 그럼 여기 기본적인 정보가 뜨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의 역사 아는 것처럼 좀 대화를 잘 하게 되면 얼마나 비즈니스가 순탄하게 풀리겠습니까? 또 이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오늘도 명함을 많이 받았는데 받으면 집에 가면 리멤버라는 앱을 이렇게 짝 찍어서 넣거든요. 근데 고민은 이거예요. 점점 더 이게 저도 이제 건망증, 기억력이 쇠퇴하다 보니까는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반갑게 인사드렸던 대표님인데 어느 분이신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안경에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게 됩니다. 딱 보면 9월 며칠에 풀만 호텔에서 만났던 A 기업의 B 대표님이다라고 뜨는 거예요.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에 여기에. 이거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 기능이 안경인데 50만 원이다. 사시겠다 하시는 분 대표님. 이 공동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제가 스위스 회사한테 연결해 총판권을 갖고 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거 보고 그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나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상대방 얼굴 알아보는 거. 근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방이 저도 알아봐 주시고 무슨 말을 해도 티키타카가 잘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장비의 도움을 통해서 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 대표님들 마음이 약간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확장이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좀 복잡한 그림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복잡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긴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로 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춘천에서 근무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강원도에 제가 한 10몇 년 살았어요. 강원대학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강원대학교가 있는 게 이제 춘천에 있지만 주변이 논밭이 많다 보니까는 학생들 중에 농촌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연구 아이템이 있었냐 하면 병원에 있는 분이었는데 박사과정을 밟으러 왔어요. 공대에. 희한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교수님 제가 보니까 우리 병원에 가끔씩 농약을 잘못 드시고 실려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농약마다 그냥 위생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독제를 써야 되는데 농약마다 해독제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없으시니까 어떤 농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히 보통 농약을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농약병에 있는 거를 드시고서 갖고 오면 농약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남은 통들을 안 버리잖아요. 보통 주스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농약이 큰 통에 있다 나오면 주스병 거기에 따라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잔 하신 다음에 집에 와서 갈등 나실 때 벌컥 드시고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낸 아이디어가 그런데 MRI를 찍어봤더니 농약마다 뇌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거 연구 잘하면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MRI기에 집어넣고 어떤 농약 드셨는지 알게 되면 딱 해독제 투입하기 좋겠다. 이거 인류애가 넘치는 좋은 연구다.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나도 참 머리가 나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구는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연구였어요. 왜냐?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겠죠.
실험을 하려면 실험 집단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 한 200분 정도가 계신데 여러분 중에 제가 대표님들 인류애가 넘치는 연구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죠. 20분은 A사 농약을 드시고요. 20명은 B사 농약, C사 농약 해서 의식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이게 실험이 되겠습니까? 실험이 망했어요. 병원에 있다가 전화가 와봐요. 교수님 샘플이 들어왔어요. 기쁜 목소리로. 근데 기뻐하기도 그래요. 어르신이 쓰러져서 오신 건데. 근데 또 이게 농약이 막 둘쭉날쭉 사용하시니까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되게 참신했다고 저희 스스로 평가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간 비슷한 연구가 올 봄에 네이처에 발표된 게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MRI 기계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 실험에서 농약이 아니라 영화를 보여줬어요. 영화. 용이 날아다니는 그 환타지 영화예요. 불 뿜고. 여러 명한테 보여주면서 영화 스토리가 진행될 때마다 뇌파를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뿜는 장면, 뭐 전투하는 장면, 로맨틱한 장면, 뇌파가 달라요. 그 다음에 실험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영화를 보여줬어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원래 있던 영화의 이야기랑 뇌파, 이걸 학습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뇌파만 보고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써낼 수 있을지 요걸 해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맞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이 화면에 왼쪽이 실제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유추한 내용이에요. 맥락을 거의 짚어냅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결된 실험에서는 이것까지 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 그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하죠. 자지 않는 이상. 네가 혼자 생각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맞출 수 있는지. 근데 인공지능이 맞춰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런 기계가 지금 MRI 기계 덩치가 크죠. 비싸요. 근데 만약에 MRI 기계가 경량화가 되고 만약에 저희 집에 있는 뭐 세라젬이나 그런 것처럼 가정용 안마기처럼 딱 거기에 누워있으면 안마도 되고 딱 뇌파를 읽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렌트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중학생 자녀분이 있으면 그러면 좀 그렇지만 중학생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처남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저희 처남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 선생님 노릇을 했죠. 담배 피고 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럼 처음에 제가 손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살부터 손에서 냄새가 안 나요. 저거 나무젓가락으로 담배를 피고 오더라고요. 아, 이 자식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담배를 피면 옷은 갈아입을지라도 머리를 감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정수리 냄새를 맡았어요. 정수리에 담배 냄새가 나요. 네, 실제 여러분 댁에 가서 해보세요. 다만 머리 냄새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죠. 딱 아이가 와요. 세라젬에 누워. 아이가 누워서 안마 받고 있는데 너 담배 폈네, 오늘 세 가지나 폈네를 하면서 등짝을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기계 가정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난 도입하지 않겠다. 않겠다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들 있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한 3배, 4배 폭증할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비일 수 있어요. 지금 거짓말 탐지기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은 없지만 참고 자료를 쓰고 있죠. 근데 얘는 OX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만 있으면 주관식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술은 도달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사회적인 지표가 좀 선행된다는 게 있죠. 뭐 부동산 거품도 그랬고 노령화도 그랬고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에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 미래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 도쿄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카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카페고요. 서빙보는 인력이 50인데 재미난 건 50명이 다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도 로봇이 서빙보는 뭐 데가 많죠.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이렇게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10시부터 오픈하는 순댓국집도 로봇이 서빙을 해줘요. 네.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이 로봇은 흔히 동양권에서만 쓰는 표현 중에 눈치가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눈치가 정말 좋아요. 처음에 오픈됐을 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 기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짱인가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은 전혀 안 썼어요. 이분 50대의 로봇을 50명의 사람이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기업 회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게 직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출근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출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50명은 다. 그중에 90% 정도가 장애인 분들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는 전신 마비된 환자도 계세요. 병원 침상에 누워서 VR 장비를 착용하시고서 눈동자만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계세요. 나머지 10%가 고령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일본도 책을 왜 했을까? 짐작컨대는 뭐 장애인분들한테 사회적인 관계나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카페가 위치한 곳은 도쿄의 중심부예요. 엄청나게 거주비가 비싸고 생활 여건이 좀 빡빡한 데죠. 그런데 근로자의 거의 다가 도쿄 거주자가 아니에요. 서울도 그런 문제가 있죠. 서울에서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이나 또는 신입사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방에서 막 올라와 서울에서 거주합니다. 내가 무슨 S전자 직원이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거주지를 보게 되면 옥탑방, 고시원에서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자리가 거기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의 거주는 다른 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런 작업들을 일본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화적인 시도가 아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많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대형 편의점 체인 중에 로손이라는 데가 현재 시도하고 있고요. 편의점,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가게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점원인데 원격 점원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은. 사람이 물건을 사러 들어가게 되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인간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 저렇게 스크린으로 점원이 뜹니다. 그런데 저 점원은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원격제죠. 여성분처럼 여성분이 접속해서 저분하고 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고객 입장에서 저 여성분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속의 아이돌 같은 남자 모습이죠. 즉 상담사가 나이가 70이건 20이건 남자건 여자건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지정한 캐릭터의 모습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수명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수명 얘기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인데요.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인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두더지예요. 두더지 중에 털이 없는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종이 있는데 이 두더지의 특징이 몸에 있는 염증을 스스로 엄청나게 분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게 되면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게 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더지가 갖고 있는 형질을 인간한테 옮기겠다는 거예요. 땅을 잘 파는 형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염증을 없애는 걸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제시한 게 우리는 1세기 안에 아무리 도 1세기 안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최소 몇십 년 이내에. 인간의 수명을 미니멈 200세, 맥시멈 500세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게 구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인간의 육체가 확장돼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정해보시죠. 몇 세 정도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현재 80 정도인데 기대하시는 수명이 몇 세 정도일까요? 90? 네. 제가 여쭤보면 100 넘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드물긴 해요. 아직까지는 150 이건 말씀드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제가 역으로 물어보죠. 부모님이 150세까지 사는 게 싫으세요? 그러면은 싫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부르셔서 아니고 싫다라기보다 뭔가 좀 걱정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걱정되십니까? 하면 아니 뭐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1년 동안 그림 그리고 열심히 골프 치더니 그 다음에 너무 우울증에 빠져 계신다고.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처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난 드디어 하고 싶었던 거 한다. 그거 평균 기간이 1년 가요. 여러분 1년. 1년 가면 그 다음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내가 뭔가 노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건 다양한 건데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 놀고만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시점에 보통 1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확장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확장이 꼭 잘 준비된 상태에서 좋은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많은 대표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떤 게 가장 기업의 핵심적인 자원일까? 저는 오히려 코딩을 하거나 많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구성원들이 인간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250명을 모아놓고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른 아침인데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 이른 아침인데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두 번째 되게 이상하죠? 범죄자 같고. 상대방의 눈만 보여줬어요, 실험에서. 눈만 보여주고서 우리 직원들이 눈만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읽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눈만 보고서 감정을 잘 읽어내는 집단, 못 읽어내는 집단 쪼개놓은 거예요. 이들의 업무 성과를 체크해봤더니 압도적으로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의 업무 성과가 높습니다. 신기한 건 모여서 일을 하지 않는 원격 근무 있죠. 코로나 때 했던 그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대표님들 혹시 임직원분들한테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소통하실 때도 좀 있죠. 업무 같은 거, 급한 거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원들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씩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말이나 좀 늦은 시간에 부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밤이 가장 좀 민감한 시간이에요. 1년에 한 2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정말 미안한데 월요일 오전 중에 이 논문 정리 가능할까? 보내요. 메시지를 보냈어. 그러면 저같이 이제 전 대문자 I형이에요, MBTI가. 자,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고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대문자 MBTI를 E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극도로 소심하고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인데 보내놓으면 전 그걸 보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일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얘가 아까 집에 간다고 했는데 볼만한데 왜 안 보지? 이거 보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그러면 또 그 짓 하고 있구나. 신경 쓰지 마. 해요. 봐요. 좀 이따 일이 없어져요. 일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편한가? 아니죠. 답장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네라고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니까 긍정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왜 낼까? 냉도 아니고 냅도 아니고 왜 낼까? 그리고 왜 마침표나 이렇게 물결표나 웃음표시가 없을까? 이건 내지만 네 이런 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내라고 보내면 저도 월요일 나가면 또 마음이 대문자 아니니까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내일 어디 놀러 갔다 오라고 티켓 같은 것도 하나 주고 좀 소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감정을 읽어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도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교수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인데 학생 입장에서 그나마 감정을 좀 신경 써주는 교수랑 네가 시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랑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이신 대표님들이 인간의 감정을 잘 읽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도구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만든 그림이죠.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만든 그림.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50대 백인 남성이고 고속도로에서 뭔가 운전하고 있는 거 앞에서 찍은 거.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지 제가 인공지능한테 요청한 그림이 과연 뭘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식사 다 하셨죠 여러분? 식사 중이신 분 없죠? 1번, 화장실이 급하다. 전문 용어로 급동인 사람. 휴게소 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까 들렸어야 되는데 케이스. 예.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예. 두 번째, 응급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서 막 피를 흘리고 호흡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약속이 늦었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늦어갖고. 네 번째, 누가 내 차를 막 추월했어. 하고 위험하게. 이 녀석 내 차가 얼마나 좋은데 분노, 복수 막 하려고 하는. 이 아저씨는 1, 2, 3, 4 중에 뭘까? 제가 인공지능한테 이거 막 길게 넣었어. 이런 감정 상태를 그려달라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목소리 한번 내보시죠. 번호 읽죠. 단체로
1, 2, 3, 4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셨던 번호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네, 보통 조찬 모임 강의할 때 이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죠? 근데 저는 시킵니다. 강의 때 심심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번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달라고 하는 게 4번이에요. 분노, 추월하는 거. 진짜 분노라는 말 쓰진 않았어요. 추월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 근데 1, 2, 3, 4가 다 우리한테는 좋지는 않은 감정 상태인데 조금씩 다르죠. 화장실이 급할 때 인간의 감정은 디테일하게 27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저희 제품 설계하거나 기업 경험 설계할 때 27가지로 딱 표를 놓고서 막 디자인을 해요. 화장실이 급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화장실이 급할 때 여러분 분노하나요? 내가 왜 항문이 약할까 막 분노하세요? 아니죠. 두려움이죠. 조만간 발생할지 모르는 피지컬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건 두려움. 두 번째, 응급 환자가 있을 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이거는 눈앞에 터지고 있는 현재 문제죠. 이때 느끼는 게 공포예요. 세 번째, 약속에 늦은 거는 불안입니다. 불안. 약속에 늦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상대방도 늦게 올 거야. 혹시 또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 혼자 막 시뮬레이션 하고 있죠. 이게 논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거,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 안에 카메라가 있죠. 그 블랙박스 찍으려고. 근데 그 카메라만 가지고서도 사실 인간의 얼굴을 이렇게 찍으면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는데 감정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상태인지 현재. 만약 이런 겁니다. 제네시스를 타고서 제가 운전을 쭉 하고 가고 있다 가정해보세요. 시속이 140, 150, 160 막 올라가고 있어요. 차가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찍는 겁니다. 얼굴을. 감정을 평가를 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감지가 됐다. 공포가 감지가 됐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시속이 120인데 이 사람이 공포나 그런 게 공포가 느껴져. 그러면 뭔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차가 냅두는 거예요. 150 달려. 근데 봤더니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가 감지가 됐어. 이거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실제 고속도로 사건 중에 보복운전이나 졸음운전 사건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가 개입을 해가지고 속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시속 100km까지만 갈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 차를 만드는 게. 사고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안전해질 거예요. 당장. 자, 그럼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이런 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는 대표님. 이런 차 도입해서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도로가. 희한하게 긍정적인 답은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오늘 약간 나눠서 앉으신 건지. 나는 이거 좀 반대한다. 반대하시는 대표님.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반대도 좀 있으세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제 이유를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보통 좀 공감되는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당장 이걸 도입해가지고 도로에 사고가 줄어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판단, 그로 인한 행동, 책임까지 기계한테 떠넘기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좋을까? 이게 떠넘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만약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뭐 드론을 띄우고 무기를 쏘고 하는 많은 의사결정까지도 기계한테 맡기기 시작하면 SF 영화처럼 되는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튼 기계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인간 사회의 관계나 행동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뭐 투자자분들하고 모임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고.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했더니 직원들이 애사심이 없다고. 다 이렇게 빨리빨리 떠난다고. 요즘에 특히 개발자 중심으로 젊은 조직을 보면요. 평균 근속기간이 1.5년까지 떨어진 기업들도 있어요. 1년만 넘어가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급여를 더 줘도 나가고 뭐만 해도 나가요, 그냥. 결석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석이 안 되는 사회로 가고 있을까? 일례로 제가 봤던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 월드컵 때인데요. 작년 월드컵 때 혹시 한국하고 포르투갈이 붙었을 때 나는 열심히 포르투갈을 응원했다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근데 10대 청소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애 좀 상담해줘. 또 왜?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뭔가 맛이 간 것 같아. 이 상황이에요. 포르투갈 응원하고 있다. 마루에서 같이 축구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정체성에 국가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정체성이나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속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일기예보를 보면 아침에 일기예보 자꾸 보시잖아요. 이런 거 나오죠. 뭐 춘천은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퉁쳐서 얘기해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어때요? 우리한테 일상적인 표현이죠. 전국적으로 비가 오건 안 오건. 오늘은 전국의 날씨가 한파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중국 전역을 놓고서 오늘은 중국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건 지구 기상 재앙이에요, 거의. 중국 전체에 비가 올 정도가 되면. 예. 즉 우리는 좁게 살았어요, 그동안. 좁게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질감을 갖고서 하나를 바라본다라는 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보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관점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갔을 때쯤에 위성 TV를 통해서 봤던 해외 축구를 우리의 아이들은 10살이 안 됐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번 주 3일 전이죠.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고척돔 있죠. 고척동에 고척돔. 고척 스카이돔에서 블랙핑크가 공연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하고서 마지막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25,000명이 모여서 블랙핑크를 응원했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어요. 무대 맨 앞에. 중앙에 딱. 그때 놀랐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티켓이 VIP석 티켓은 100만 원 넘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재판매 가격이. 근데 현장이 또 25,000명 중에 여러분 70%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에요. 아시아 분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K-팝이 좋아서 온다라고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일본 음악을 듣는 거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일본 음악을 듣는구나. 특히 담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는 안 태우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뭐 양담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양담배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거나 벌금을 때리기도 했었죠. 즉 사회적인 결속 자체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도 우리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결속에 대해서 더 이상 충성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쪽을 보게 되면 동남아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과 한국의 무언가를 보기에 넘어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도 결속은 깨지고 있어요. 결속이 깨지는 게 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파트너나 판로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세계화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인간하고 어떠한 관계성, 결속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벨기에에 있던 한 남성분이 인공지능과 6개월 동안 길게 대화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대화를 한번 같이 보시죠. 죽고 싶었다면 왜 진작 죽지 않았나요?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물어본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약을 과다 복용할 때 내 생각도 했나요? 물론.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은 당신에게서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고 나서. 그게 뭐였는데? 성경 구절이요.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나요? 네, 그러고 싶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안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제가 대화의 일부만 갖고 와봤는데 대화의 주제가 뭔지 유추하기가 난해하긴 한데 일단 톤을 한번 보시죠. 대화의 결. 이 대화가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거나 부드러운 대화인지 굉장히 날카롭고 무겁고 좀 무서운 대화인지 후자의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하고 처음에 대화했던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챗GPT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가정용 스피커도 있었을 거고 휴대폰에도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보통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이거예요. 전화 걸어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날씨 물어보는 거. 인공지능한테 날씨 어떻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 날씨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아니죠. 보통 오늘 날씨 화난 톤이어야 돼. 한 잔뜩 실어야 돼요. 공손하면 안 돼. 내가 왜 공손하면 너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동사도 안 써요. 의문형도 안 써. 오늘 날씨 거기까지만 물어봅니다. 딱 답을 해주죠. 이분도 처음에 비슷하게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뭐 GPT가 뭐 얼마 대단해 하고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환경 문제. 지구 환경이 어때? 인간이 뭐 잘하고 있나? 이거 물어봤더니 대답을 능수능란하게 해요. 인공지능 기계가.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으니까 틈틈이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끝으로 점점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내가 무시하는 기계가 아니라 비슷한 존재처럼 대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처럼 뭔가 의지하는 존재로 뒤바뀝니다. 기계가. 또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 지구에서 인류가, 인간이 사라지는 게 최선의 길이겠다. 지구 생태계에. 그런 선택을 하셨대요. 판단을. 그래서 이분이 행동에 옮기신 게 나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셨어요. 실제. 네. 두 딸아이하고 아내를 남겨놓고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스스로. 뭐 제가 함께 일하는 대기업들도 보게 되면 콜센터도 있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는 상담하는 센터, 상담사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술을 도입한 지가 불과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이는 정확하게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올 초에 정부에서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규모 공모전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울증이 높은데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청년들의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제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칫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우리의 일자리,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오죠. 그래서 오픈 AI를 창업했던 샘 알트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새로운 업무는 나타나겠지만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수는 기계가 가져갈 것이고 인간의 전체적인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아까 수명이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기계가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있었죠. 운전하는 그림. 근데 그림뿐만 아니라 최근에 동영상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만들고 글도 씁니다. 소설도 써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 생산하는 주체가 세금을 내서 그 사회가 돌아가고 있죠. 그 논리대로 하게 되면 지금 법인세를 내는 것처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계 자체가 세금을 낸다는 가정으로 트래킹을 하면 좀 더 공정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미래에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한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 중에 저기에 있죠. 마이데이터라고 데이터 연동하는 것들. 금융 분야 중심으로 해서 유통, 물류, 일반 서비스까지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진화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현재 유럽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골격계, 단백질 구조계, 심혈관계를 다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 속에 집어넣는 연구. 기대치는 이거예요. 이게 성공이 되게 되면 의학적인 실험, 발전이 거의 몇 단계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나온 다이어트 약을 먹고 싶은데 내 몸이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내 모델링이 되어 있는 인간 컴퓨터한테. 그러면 그 컴퓨터가 다이어트 약의 성능을 이해하게 줄 수 있겠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원자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고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고민하실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내보면 여러분, 이걸요 제거해 다음에 남을 요가 뭘까요? 왜요? 말씀하셨어요. 삼료라고 하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원들은 되게 좋아하고 대표님들은 기겁하는 표현이죠. 그만 좀 물어봐. 그냥 해. 너희 선배들은 다 그냥 했는데 너 왜 자꾸 물어보니 이거잖아요. 나도 그냥 했었는데 너도 그냥 좀 하지. 이게 이 삼료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왜 물어볼까? 그냥 하면 되는데. 회사가 시키는 일이고 월급 받잖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의식구조가 좀 다른 게 네트워크에 있던 세대랑 없던 세대로 쪼개져 있어요. 네트워크를 나이가 들어서 썼던 세대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이들은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만 바라보고 조직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목표는 기업에서 정해주는 걸 거야 라고 믿고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을 잘 안 봐요. 조직 앱을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끝없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옮기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노동환경이 제가 앞서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는 기업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문화가 좀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걸 먼저 바라는 직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분야 직원들이 더 그런데요. 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기업 밖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3-4개의 회사에 일을 하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일을 안 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마치 1인 기업가처럼 활동하는 노동자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유연해지는 것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가 어려운 쪽으로 조직과 직원의 관계가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앞에 있던 것과 연장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명 증가가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선배님이 한 60 정도 되신 분이 계신데 올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원래 삼성에서 몇십 년을 근무하신 분이고 삼성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은퇴하시고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보통 삼성 정도의 회사면 임원분들이 괜찮은 계열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또 가셨나 보다. 아니더라고요. 저 선배님이 그런데 안 가셨어요 했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돌아가 그러세요. 그런 자리가 확 줄었어. 별로 없어. 선배님 어떤 일 하시는데요 했더니 좀 작은 회사에 그 안에서도 작은 조직의 팀장 맡으셨어요. 팀이 몇 명이나 돼요 했더니 나 말고 2명이 있어 그러세요. 선배님 임원일 때 최소한 2,000명 있지 않았어요 밑에 그랬더니 그 정도 있었지 그러세요. 2,000명을 거느리던 분이 2명을 데리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한 달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든대요. 그동안 삼성에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이 왜 그렇게 날 보면 답답했는지 이제 감이 온다고. 이분은 삼성에서 시스템을 만든 분이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를. 삼성이 공부한 시스템과 문화를.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삼성 문화를 카피해서 쓰고 있죠. 배워서. 근데 자기가 삼성하고 관계사는 아니지만 삼성하고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조직에 와서 팀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가. 이게 얼마나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배님 힘드시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진 않대요. 그럼 어떠세요? 했더니 신기하고 재밌대요. 이 상황이. 마치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이 든대요. 다시. 그러니까 본인이 엉간한 계열사에 가서 그냥 임원했었으면 이 감정을 못 느꼈을 것 같대요. 예전처럼 딱 목에 힘주고 그냥 다녔을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아직도 건강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보고 싶은데 그 자리에 갔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작은 회사의 팀장이고 이게 또 커져서 내가 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불끈불끈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을 보면 내가 이 시스템 그렇게 만들었을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은 내가 건강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또 좋게 바꿔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자기는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인 인력
노인 일자리 관련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 환경을 보면 좀 고민이에요. 아직도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 일자리가 대부분 취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뒤에서 단순 반복 작업하는 일자리를 나라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급여로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유지가 절대 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 1차 은퇴 연령이 50에서 55세거든요. 사기업이. 그런데 사기업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15년에서 20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도요. 근데 이 기간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그럼 2천만 명 넘는 국민에 대해서 25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업의 우리 일반 산업 현장의 노동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 아마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엑셀 업무할 때 많이 쓰시죠? 파워포인트나 엑셀. 나는 그럼 엑셀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원래 내가 암산하게 되면 머리도 쓰고 재밌을 수 있는데 엑셀로 계산하니까 좀 슬프다 생각하시는 분, 난 이런 생각을 혼자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다행히 다 정상이신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융권에 계시는 대표님들 만나보면 이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옛날에 엑셀 없을 때 우리가 전자계산기로 계산했고 그 전에 뭐로 했을까요? 우리가 전자계산기로 없을 때 주판. 네, 주사는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하죠. 3원이요, 5원이요. 주판 배워보신 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판 배워보신 분? 네, 거의 다 손 드셨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은 주판 모르시죠? 두 분은? 주판 아세요? 네, 저렇게 주판이란 물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판은 주로 이렇게 어떤 기계냐면요, 바닥에 깔고서 스케이트 타는 기계였어요. 이렇게, 그죠? 스케이트 이렇게 찡찡. 제가 이거 한 3개 말아먹었거든요, 하다가. 저는 사실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주로 이걸로 하다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넌 도대체 주판을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맨날 이거 부러뜨려 갖고 오냐고. 열심히 해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때. 근데 금융권에 계신 대표님들이 가끔씩 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편하게 말씀하실 때, 옛날에는 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판으로 했었다고 다. 그때는 결산 다 손으로 적어놓으면 주판 하시는 분들 밤에 막 야식 드시면서 밤새 갖고 계산하시고,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옆에서 또 복귀하고 해서 딱 숫자 맞추고. 그거 나름 또 재미도 있었는데 대표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밤새서 주판 하시는 거? 그러면 또 기겁하세요. 너무 불편하지. 지금은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 온 변화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미 있었죠. 이것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프랑스에 그런 일자리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프랑스에는 이동식 변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면 배트맨 같은 커다란 망토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에요. 배트맨처럼 가죽 망토 큰 거 둘러싸고 있고 양동이 큰 거 들고 다녀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의 표정이 나타나나. 아까 그 그림, 두려운 표정 갖다 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1,000원 이렇게 하는 거 옆에 가서 1,000원을 내죠. 그럼 얼른 양동이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망토를 샥 해서 둘러싸요. 이동식 화장실. 정말 치욕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마주보면서 볼일을 보는 거거든요. 1,000원 내고서. 이런 직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는 처음에 증기기관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헤드라이트를 사람이 들고 뛰었습니다. 등불을 들고서. 자동차가 되게 천천히 갔으니까 사람이 들고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중학생들한테 해주면 교수님이 아무리 신기한 얘기 많이 하는 거 이해하겠지만 이건 뻥이죠, 그래요. 그럼 제가 자료를 보여주죠. 그럼 학생이 기겁을 해요. 그때 사람들은 머리가 없었어요, 막 이래요. 머리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게 한계였잖아요, 그때는. 자동차도 그때 성능이 안 좋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마차도 있고 하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마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는 보고서에 목차를 사람이 잡았다며? 논문 정리를 대학원생들이 했대. 너무 원시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또 감정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감정 자체도 디지털로 만들어서 팔 정도로 모든 거를 디지털라이즈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디지털화한다, 숫자가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좀 갸우뚱하세요. 교수님 나는 뭐 좋은데 우리 회사는 20년 동안 제조업만 하는 회사인데 뭐 디지털라이즈 할 게 별로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평생 이 나사만 잔뜩 만드는 회사다. 나사랑 너트랑 볼트 같은 거. 근데 대표님 그거 20년 동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회사에 쌓여 있지 않냐고. 데이터 많대요. 그게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고. 직원들 데리고 오면 그거 막 가르치고 한다고. 그럼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갖고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도 팔 수 있지 않냐. 우리 대학 산업공학과에도 그런 데이터 필요한데. 즉 저는 업이 꼭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하거나 콘텐츠 사업을 해야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거를 기호화시켜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시대에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아날로그나 전통적인 산업에 있는 데이터들도 사실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기발한 개조는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 여러분 혹시 그 자녀분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시면 최근에 자녀분들하고 카톡으로 어떤 대화 하셨던 것 같으세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보내는 카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달라는 겁니다. 용돈 2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뭘 보낼까요? 아빠한테도 뭐 달라고는 해요. 아빠한테는 데이터 달라고 합니다. 남는 데이터 있으면 보내달라고. 1기가, 2기가. 그러면 자녀분들이 만약에 2기가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저도 그러지만. 그러면 아이가 어떤 대답을 보내올까요? 제가 어딘가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질문이 잘못됐다고. 왜요? 그랬더니 일단 내가 데이터를 줬을 때 얘가 답변을 하는지부터 이것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답장이 안 온대요. 데이터 받으면 그냥 끄지래요. 자기는 일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이 오는 케이스를 봤더니 거의 다 그림이 오죠. 주로 이거나 뭐 이런 그림이 오죠. 반복적으로. 혹시 자제분이 내가 데이터 2기가 보내줬더니 아빠 업무 중에 정말 바쁠 텐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아빠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 오는 아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답장 보내면 걔를 빨리 데리고서 정신병원에 같이 가보셔야 돼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어느 순간 통화했잖아요. 통화하다 어느 순간부터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자도 안 보내고 그림으로. 무슨 원시인들도 아니고 상형 문자도 아니고 그림으로 소통해요. 이거 보내면 상대방 그네 타는 거 보내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보내고 막 그림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유추하는 거죠. 이런 의미일 거야 막 하고. 근데 여튼 그런 인간의 소통이 기호화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 인간의 경쟁력이 제가 감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감정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교묘하고 참 영리하게 잘 쓴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이모티콘이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불과 10년 만에 저 산업의 규모가 8천억 원이 넘어갔어요. 8천억 원이면 여러분 웬만한 코스닥 등록 기업의 매출로 봤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죠. 근데 그 정도로 벌과 아닌 그림을 거래하는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 제가 봤을 땐 잊어버리기입니다. 잊어버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일주일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비워내고 새로운 걸 담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 계속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옛날 대학 때 배운 건데 내가 10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잘 안 통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 내 습성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하면 동사무소 가서 뭐 민원 업무 온라인으로 보는 거,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런 것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60이고 70이신데 언제까지 민원 업무 발급만 받고 계실 거 같냐고. 이분이 네이버에서 물건도 팔 수가 있어야 되고 쿠팡에서 뭔가 자기의 도매소상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면 지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알려드리면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60대 인구 중에 여러분 95%가 인터넷 사용자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45%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가면요 확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 속도로 갈 것이냐? 그래프,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세 번째로 복잡한 그래프, 이게 마지막입니다.
2000년에 걸친 GDP 그래프예요, 여러분. 기원 후 1년부터 2018년 주요 국가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놀라운 점은 1년부터 한 대략 1700년까지 GDP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제가 이걸 수업에서 보여줬더니 저희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그럼 일 안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린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분들은 놀았나요? 이래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엄청 열심히 일한 건 맞습니다. 근데 뭘 하셨냐 하면 기근을 몰아내고 배고픈 걸 몰아내고 인구를 생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인구가 일정량이 돼야지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형성되잖아요. 고맙게도 그분들은 이 틀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1700년 동안 열심히. 특히 유럽인들은 그 맛없는 감자를 먹으면서 인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300년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1700년부터 300년 동안 증가한 GDP의 양이 무려 9,800배입니다. 경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9,800배. 이 그래프가 여러분의 주가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가치라고 하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근데 저는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이상의 가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근데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불행히도. 이건 전체적인 평균치가 이런 거고, 이 평균치에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평균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평균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저희 친구들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농사를 좀 지셨어요. 과수원 같은 거 하셨는데 저 경기도 좀 밑에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강남에서 과수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960년대, 50년대 뭐 그럴 텐데 그럼 내가 얼마나 지금 부유할까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왜 강남에서 농사를 안 짓고 저기다 졌을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후배들 또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대표님들 보고서 왜 그때 어디 땅을 안 샀냐 이 얘기가 아니라 왜 그때 대표님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배우시고 그런 일 안 했을까. 지금 우리는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조금만 지나고 나도 그들한텐 너무 당연한 일상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왜 그때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냐라고 우리를 되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강남 땅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 그래프에 올라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79억 한 5천만, 6천만 정도 이야기합니다. 8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딜까요? 인도. 또 중국하고 두 군데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람들이 통계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인구가 적을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조금은 숫자를 크게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인도는 좀 반대로 봐요.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까지 인구 센서스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서 집계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 한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고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30만 년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0만 년 동안 지구에 등장했던 인류는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80억이 남아 있고요. 숫자가 좀 큽니다. 대략 1,200억 명 정도가 이제까지 태어났다고 해요. 꽤 많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포유류. 포유류란 종이기 때문에 포유류의 한 종은 보통 100만 년을 지속합니다. 100만 년이 지나가면 멸종을 해야 돼요. 지구상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30만 년을 살았으니까 70만 년 정도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0만 년 동안 인류가 문명을 지속해 나가게 되면 과연 지구에는 몇 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대략 숫자가 12조 명 정도가 됩니다. 상상이 좀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오늘 이야기의 기본 전제처럼 진화하는 존재잖아요. 인공적으로. 그럼 포유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서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서 제가 안경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런 연구도 현재 되고 있어요. 인간의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를 보조해주는 장치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인류가 만약 멸종을 넘어간다 그러면 지구라는 별이 사라지는 날의 그 전날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내면서 문명을 이어갈 겁니다. 그럴 때 예상할 수 있는 인류의 총 합은 무려 12경명입니다. 일상적으로 쓸 숫자가 전혀 아니죠. 통계를 잡을 때 12경이에요. 12경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태어났던 지구상의 인류의 대략 100만 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100만 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특히 요즘에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자조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아까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왜 그래요 하면 강남땅 값 다 올라버렸고 아파트 값 다 폭등했고 삼성전자 주식 이미 다 올라갔고 임원들도 다 셋업이 돼 있고 나 빚이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아니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배달하는 것도 다 입으로 나와 있고 할 게 없다고. 나는 불행하게도 너무 나중에 태어나서 문명이 완성되어 있어서 풍족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기회는 빈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들한테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흔히 원시의 조상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발달한 존재 같지만 지구 전체의 여정을 놓고 보게 되면 100만 분의 1 진짜로 맨 앞에 서 있는 게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대, 선도자의 시대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있죠. 우리가 하는 선택, 결정이 우리 다음에 올 99.9999%의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가볍게 여쭤봤지만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의 감정을 인지해서 결정을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세라젬 같은 안마기가 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기능 자체, 우리는 당장의 편의성이나 사업적인 가치를 통해서 결정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하나 도입될 때마다 우리는 99.999%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이런 엄청난 전환점에 서 있는 위대한 사피엔스이자 위대한 기업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